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남편이 매일 야근을 핑계로 밤 늦게 귀가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가정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김영숙 씨 역시 처음에는 사위를 그렇게 안쓰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사위의 야근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매일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의 눈빛에는 묘하게 들뜬 웃음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야근을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사위의 외투를 받아 걸어주던 김영숙 씨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평범한 행동 하나가 이 완벽해 보이던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수증? 은밀한 문자 메시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우리의 상상을 뒤집어 엎을 비밀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딩크족 부부의 이면에 감춰진 무려 수년간 이어진 경악스러운 사기극의 전말. 지금부터 그 주머니 속 비밀을 시작으로 진실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2살입니다. 식품회사의 행정직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삶은 갑자기 한가해졌습니다. 하나뿐인 딸 지은이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텅 빈 아파트에는 저와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지난달 지은이와 사위 민호는 저를 굳이 자기네 집으로 모셔와 보름 동안 지내게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마음 쓰인다며 기분 전환도 하고 민호가 해주는 요리도 맛보시라는 거였죠. 저는 말로는 번거롭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뭉클했습니다. 나이 들어 바라는 게 자식들이 생각해주는 그 마음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 사위 박민호는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자 동네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남의 집 사위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 딸 지은이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제가 딸네 집에 들어선 첫날부터 지극정성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위에는 저를 위해 준비한 푹신한 새 실내화가 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라봉과 수입 견과류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털털한 성격의 지은이가 챙겼을 리는 없고 분명 민호가 세심하게 준비한 것이었죠. 저녁 식사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민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고향집 거실보다 더 넓은 그 개방형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금세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갈비찜, 잡채, 매생이 굴국까지 전부 제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장모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호는 제 국그릇을 채워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젠틀하고 진실해 보여서 흠잡을 데가 없었죠. 국을 한술 뜨자 깊은 감칠맛이 혀끝에 감돌았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민호 자네가 우리 지은이를 돌봐주니 내 마음이 다 놓이네. 제 칭찬에 지은이가 옆에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 민호 씨 요리 솜씨가 나보다 100배는 낫다고. 엄마 여기서 지내는 동안 살 좀 찌워서 보내드릴게. 하하, 호호. 웃음꽃이 피어나는 식탁. 그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따스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내 인생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아쉬움이 있다면 손주를 보지 못한 것이었죠. 밥을 먹으며 무심코 옆집 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벌써 구구단을 외운다더라. 살이 포동포동하니 복덩이가 따로 없더라 하며 말이죠. 정말 별뜻 없는 말이었는데 지은이의 얼굴에 찰나지만 어두운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눈치채기도 전에 민호가 재빨리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애틋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죠. 장모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랑 지은이는 일찍부터 합의했어요. 저희는 딩크족으로 둘만의 시간을 즐기기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희새의 보물을 다루듯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은이 고생하는 걸 못 보겠어서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여자가 아이 낳는 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더라고요. 출산의 고통도 그렇고 나중에 몸 상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여자한테 너무 치명적이래요. 저는 아이 욕심 때문에 지은이를 그런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찌나 절절하고 진정성 있게 들리던지 딸 지은이는 물론이고 듣고 있던 저조차 감동할 지경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이토록 아껴서 대를 잇는 것조차 포기하겠다니 이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슬쩍 딸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져서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제게 말했죠. 엄마, 들었지? 우린 진짜 아이 생각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저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마음속 작은 아쉬움을 거대한 안도감으로 덮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자식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지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딸이 준비해준 푹신한 침대에 누워 햇볕 냄새 나는 이불을 덮고 평온을 만끽했습니다. 앞으로의 보름도 이렇게 완벽하고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며칠 뒤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그 견고해 보이던 행복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상상대로 평화로웠습니다. 민호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지은이도 제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죠. 하지만 곧 저는 이 완벽한 가정의 일상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사위의 야근이 지나치게 잦았던 겁니다. 민호는 여의도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데 직급도 있으니 바쁜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거의 매일 밤 9시, 10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익숙한 듯 그 시간에 맞춰 야식을 데워주고 남편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 함께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딸에게 말했죠. 지은아, 민호 서방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돈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야. 지은이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금융권이 원래 그래요. 경쟁도 치열하고 다 우리 가족 위해서 고생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을 건사한다는 게 제 세대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호는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얼굴에는 과로에 찌든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치고는 기분이 지나치게 좋아 보였죠. 몇 번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헤드셋을 끼고 노트북을 보는 민호를 발견했는데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 모습은 십수시간 내 고강도 노동을 마치고 온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는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 정리를 하다가 민호가 탁자에 무심코 던져둔 은행 우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봉투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명세서가 삐져나와 있었죠.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는 몇 글자가 있었습니다. 토이저러스, 마더케어. 명세서를 뽑아보니 일상적인 지출 외에 유명 장난감 가게와 유아용품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수십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지은아, 주방에 있는 딸에게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애 낳은 사람 있니? 아기용품을 꽤 많이 샀네? 지은이는 손을 닦으며 나와 명세서를 쓱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최근에 경사에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때마침 퇴근한 민호가 그 장면을 보고는 즉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장모님, 그거요? 회사 중요 VIP, 고객 사모님이 아들을 낳으셔서요. 제가 선물 좀 챙겨드리느라 샀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일은 이런 인맥 관리가 생명인 거. 그 설명은 너무나 매끄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위가 일 처리가 꼼꼼하고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속으로 칭찬까지 했죠. 하지만 진짜 의심의 불씨는 작은 스티커 한 장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또 십시가 다 되어 귀가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그가 벗어놓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받아 옷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옷먼지를 털어주려고 등을 두드리는데 손끝에 까슬까슬하고 끈적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불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재킷 오른쪽 어깨 뒤편에 엄지손톱만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록색 공룡이 활짝 웃고 있는 유치원에서 참 잘했어요. 도장 대신 붙여줄 법한 싸구려 캐릭터 스티커였죠. 민호 서방, 저는 스티커를 떼어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옷에 언제 이런 귀여운 문신을 했나? 신발을 벗던 민호와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스티커를 보더니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그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이거요? 아까 오후에 부서 동료가 아들을 회사에 데려왔거든요. 4~5살쯤 된 녀석인데 어찌나 개구쟁이인지 스티커북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 등에 붙었나 봐요. 전혀 몰랐네. 하하, 진짜 웃기다. 사무실에 화기애애한 풍경이 그려지는 참으로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지은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내 친구 아들도 집안 벽을 온통 스티커로 도배해놨더라니까. 부부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이 먹고 괜한 의심을 한다 싶어 스스로를 타박했죠. 저는 그 작은 공룡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튕겨 거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왠지 모르게 그 웃고 있는 초록색 공룡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버린 그 잔상,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가시가 며칠 뒤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밀을 낚아올릴 낚싯바늘이 될 줄은요. 이틀이 지나고 평온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공룡 스티커가 남긴 찜찜함도 잊혀갈 즈음 토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지은이와 민호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둘은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두 사람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와인을 꽤 마셨는지 얼굴이 불쾌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지은이가 행복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과음했네. 저는 지은이를 도와 민호를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는 눕자마자 드르렁 코를 골며 쫓아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참 적당히 마시라니까. 지은이는 사랑스럽다는 듯 남편을 흘겨보며 비싼 양복이 구겨질까봐 벗겨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너무 무거워 낑낑대더군요. 엄마, 좀 도와줘. 그래, 알았다. 저는 민호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재킷을 벗기기 좋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주머니에 든 지갑이나 휴대폰을 꺼내 협탁에 올려두려 손을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지갑도 휴대폰도 아닌 빳빳한 종이 질감에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본 그것은 암적색 가죽 케이스에 담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전문 스튜디오에서 찍은 듯한 가족 사진, 아니 부자푸즈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호가 따뜻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대략 너덧 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품에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지은이에게 보여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과 부성애가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품에 안긴 아이였습니다. 근사한 꼬마 정장을 입고 해맑게 웃는 아이의 눈매, 코, 입술. 누가 봐도 민호를 붕어빵처럼 빼다 박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장식용으로 달린 나비 넥타이 위에 며칠 전 제가 민호의 등에서 떼어버렸던 그 초록색 공룡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의 장난꾸러기 아들이라는 완벽한 변명이 이 사진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머릿속에서 굉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야근 후에 그 만족스러운 미소, 카드 명세서의 장난감 가게 내역, 그리고 이 빌어먹을 공룡 스티커.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게 맞춰지며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겨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추악한 진실을요. 엄마? 왜 그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지은이의 목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사진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 들키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아, 아니다. 갑자기 힘을 썼더니 현기증이 나서 그래. 늙으니까 별게 다 힘들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심장은 누군가가 움켜쥔 듯 조여왔습니다. 지은이는 의심 없이 저를 걱정하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까 급하게 찍어둔 사진을 휴대폰으로 확인했습니다.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얼굴, 민호의 눈빛, 그리고 그 스티커. 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작게 금박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I love studio, I love studio.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본 사진을 다시 민호의 재킷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도둑질하듯 비밀을 훔쳐보는 제 자신이 비참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 배신감, 공포가 뒤섞인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모든 것의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숨도 못 잤지만 태어난 척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태워준다는 걸 극구 사양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 목적지는 민호가 알면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강남구에 위치한 그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들어가 묻는 건 위험 부담이 컸기에 밖에서 서성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비싼 동네에 있는 고급 스튜디오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을 정도면 아이는 근처에 부유층이 다니는 유치원에 다닐 확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근처의 사립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을 검색했습니다. 하나하나 홈페이지와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장의 활동 사진 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찾는 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만큼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어질 무렵 빅토리아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첼로윈 파티 단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공룡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젊고 세련된 여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유치원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원 시간인 오후 4시, 긴장감에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4시 반쯤 되자 사진 속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의 그녀는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공룡 가방을 맨 아이가 뛰어나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익숙한 검은색 세단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지금쯤 여의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어야 할 제 사위 박민호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뺨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민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고 민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완벽한 세 가족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나 퇴근하고 가는 길인데 민호 씨가 오늘 중요한 회의 때문에 늦는데 내가 엄마 좋아하는 삼계탕 샀으니까 얼른 들어와. 전화기 너머 딸의 해맑은 목소리와 창밖으로 멀어지는 불륜의 현장이 오버랩되면서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가고 있다. 겨우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카페 구석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차려준 삼계탕을 모래알 씹듯 삼키며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남편 자랑을 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안 된다. 지은이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 저는 냉철한 조언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여동생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에게 제가 본 모든 증거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언니, 박민호가 왜 이혼 안 하고 저 여자랑 따로 살면서 지은이를 붙잡고 있는지 알아? 지은이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처가 덕도 보고 싶고. 그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는 돈이야. 영희는 법률 조항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혼외자라도 친부가 인지생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는 법적 절차하면 혼인 중에 자녀와 똑같은 상속권을 가져 박민호는 딩크를 핑계로 지은이가 아이를 못 낳게 한 거야. 만약 지은이가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자기 재산이 분산되니까 저놈은 지은이를 사랑해서 딩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사생아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지은이의 출산 권리를 박탈한 거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일종의 기획된 사기극이지. 동생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랑꾼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 제 딸은 단순히 남편을 뺏긴 게 아니라 엄마가 될 기회와 미래의 재산까지 모두 도둑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목표는 불륜 현장을 덮치는 게 아니야.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의 목표는 박민호가 가장 방심했을 때 그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전부 빼앗아 오는 거야. 우리는 3단계 작전을 세웠습니다. 1단계, 감정 조절 및 증거 수집. 지은이가 절대 티를 내지 않도록 할 것. 2단계, 재산 추적. 박민호가 그동안 빼돌린 공동 재산을 낱낱이 찾아낼 것. 3단계, 치명적인 한방. 그가 변명할 수 없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터뜨릴 것. 저는 집으로 돌아와 기회를 엿보다가 주말 오후 지은이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아이 낳을 생각 없니? 엄마, 또 그 소리. 민호 씨가 날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지은아, 남자가 정말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의 꿈을 존중해주지. 자기가 결정해서 막지는 않아.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 누군지 알겠니? 지은이는 처음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제가 보여준 동영상 속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와 민호의 뽀뽀 장면이 나오자 지은이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딸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적막한 붕괴가
비명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도대체 왜? 저는 딸을 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네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네 뒤에 있어. 저놈이 훔쳐간 네 인생, 돈 한 푼까지 다 찾아올 거야. 그날부터 우리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놀랍도록 강해졌습니다. 배신감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그녀를 지탱했죠. 민호가 퇴근하면 여전히 웃으며 맞이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희의 코치 아래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연말정산이랑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핑계로 민호의 공인인증서와 모든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받아냈습니다. 민호는 아내가 경제관념이 생겼다며 오히려 좋아했죠. 내역을 뒤져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민호는 회사 월급 외에 인센티브나 외부 자문료 등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야금야금 현금화하거나 최수진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위장된 이체 내역들. 지난 5년간 빼돌린 돈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빅토리아 유치원 가을 운동회 날, 저는 등산 가는 척 위장하고 운동회에 잠입했습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민호가 그 여자, 최수진, 그리고 아이 준우와 함께 3인 사각 경기를 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은 역겨웠지만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D-Day는 박민호의 3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승승장구하던 시점이었죠. 지은이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부모님, 친척들, 민호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민호는 주인공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광을 저의 사랑하는 아내 지은이에게 돌립니다. 저의 딩크 결심을 지지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난 몇 년간 남편의 숨겨진 노력들이 담긴 영상입니다. 스크린에는 부부의 여행 사진이 나오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준우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 유치원 운동회 영상, 최수진과 껴안고 있는 모습들이 고화질로 송출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직장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뒤이어 화면에는 최수진에게 보낸 수천 건의 이체 내역과 준우의 출생증명서가 띄워졌습니다. 아이의 출생일은 지은이와 결혼한 지 1년 뒤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지은이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 봉투를 케이크 옆에 툭 던졌습니다. 생일 축하해 박민호 씨.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내일 내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횡령 고발장을 접수할 거야. 우린 끝이야.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권에서 이 추문은 치명타였죠.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민호가 은닉한 재산 내역을 들이밀었고 법원은 그에게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에서의 불이익을 선고했습니다. 지은이는 빼앗길 뻔했던 재산의 대부분을 찾아왔고 그 거짓된 신혼집도 처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은이는 제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날 밤 저와 지은이 그리고 동생 영희 셋이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혼자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야 진짜 너 자신을 되찾은 거야.
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란다. 지은이는 이제 주말이면 꽃꽂이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닙니다. 예전에 그 억지스러운 웃음이 아닌 진짜 편안한 미소를 되찾았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숙 씨의 지혜와 결단력이 딸을 구해냈지만 씁쓸함은 여전합니다. 박민호 같은 남자는 왜 굳이 이혼하지 않고 아내를 기만하며 두 집 살림을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아내의 배경과 사회적 평판, 그리고 돈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끝없는 탐욕 때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